너무나 많은 돈을 이제 부시가 전쟁 자금이 모자라니까, 다른 나라를 삥뜯다 모자라니까 달러를 막 찍어낸 거야. 그리고 미국 경제가 지금 황금성이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서 미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이라크 전쟁 때문에. 그래서 오바마가 집권하자마자 2008년에 한 게 뭐냐면 이라크 전쟁을 끝내버린 거야. 이라크 전쟁을 끝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전쟁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작전을 변경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부시는 계속 뭐냐면 그러니까 동아시아하고 그 다음에 중동하고 두 군데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두 개의 전쟁을 추진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을 유지하겠다. 요게 부시의 방향이었는데, 오바마는 1+1. 그래서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한 군데는 통제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 그게 오바마의 전략이었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런 전략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돈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럴 때 그 비용, 동아시아의 훈련에 대한 모든 비용을 일본이 내는 대신에 일본에게 작전 지휘권을 준 거야. 일본한테, 이 동아시아 훈련에 대한 비용을 내게 하는 대신에 작전 지휘권을 준 거야. 그리고 그래서 그 일본이 우리나라의 군사 기밀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군사 기밀을 일본이 다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냐 하면, 실제로 지금, 열받는 거 봐. 일본이 계속해서 외치는 게 뭐냐면, 독도가 지네 땅이라는 거잖아.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외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와 일본은 영토 분쟁 중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영토를 넘보는 적국이야, 일본이. 그런데 지금 미국의 강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토를 넘보는 일본 놈들한테, 일본군에게 우리의 모든 군사기밀을 지금 바치고 있는 거라니까. 그게 박근혜 황교안이 만들어낸 우리나라의 안보 수준이야. 그런데 말만 하면 안보 지랄하고, 지네가 무슨 안보를 하냐고. 망부, 지는 뭐 군필인가? 어디 갔어? 강퇴 좀 시켜보세요. 나는 군대 가고 싶은데 못 갔어. 나는 대한민국에서 여자에게 군역의 의무가 있어, 없어? 없지. 나한테는 한마디로 입영 통지서가 안 와. 근데 황교안이는 입영 통지서가 왔잖아. 근데 피부병이라고 뻥 까고 안 간 거 아니야. 나는 군대 가겠다는데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안 받아주고, 황교안이는 거시기가 달려있으니까, 멀쩡하고 거시기가 달려있으니까는 나왔는데, 그거 안 간 거 아니야. 어디다 대고 황교안하고 나를 비교해. 황교안이도 없어? 중요한 게 없어? 뭐, 그러면 이해를 하고. 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현재 이 한미연합훈련이고, 그 한미연합훈련이 평양을 선제 공격해서 들어가는 훈련이야. 여기서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목적이 미국산 무기를 소모하기 위해서다. 그 비용으로 몇 조 원을 써요, 우리가. 해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 평양으로 그 진격하는, 먼저 선제 공격해 들어가는 훈련인 게 두 번째 심각한 문제다. 세 번째는 뭐냐? 중요한 건 일본이 평양을 점령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야.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남한, 북한,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는 건 줄 알잖아. 우리가 북한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택도 없다니까? 지금 국제법상 만약에 북한의 정권이 무너져도 우리가 북한을 침공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국제법적인 규칙이 없어요. 뭐라 그러나? 명분이 없는 거야. 북한이 우리나라라는 명분이 없다니까. 우리 헌법조항에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지랄하네라고 그래.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1991년도에 유엔에 가입을 했잖아. 유엔에 가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긴 독립국이야. 북한은 독립국이기 때문에 북한의 영토 영해가 국제법상 보존을 받아.
도장을 받아.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에 문제가 생겼다 해서 우리가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일본의 아베가 정권을 뺏겼어. 우리가 쳐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똑같은 거야. 북한도 우리가 걔네들의 정권이 무너졌다 해서 우리가 쳐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북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트릭스로 세뇌를 시키고 그러면서 북한의 정권만 무너지면 우리가 거기 차지한다고 이제까지 우리 국민을 속여온 거야. 이거 처음 듣는 얘기죠? 요거 지금 처음 들으시죠? 내가 이거 해마다 봄이면 이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11월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처음 듣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11월에 그 저 타블렛 이후에 손석희 타블렛 사건 터진 이후에 들어온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야. 내가 이제 3월마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좌우지간.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아니야, 이건 전두환도 알고 노태우도 아는 거야. 전두환도 알았고 노태우도 알았던 거야. 그래서 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꾸준히 뭘 노력해왔냐면 남북 통일을 노력했던 거야. 하나의 한국을 만들어 놓으면 북한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연합국가니까 북한 연합하고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이 한국 연합으로 그러니까 우리 노태우가 얘기했던 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노태우가 얘기했던 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야. 그게 뭐냐면 북한하고 남한을 각각 독립 연방으로 만들어서 가령 미국의 주들처럼 북한주 남한주처럼 각자 선거를 따로 하고 그러나 원코리아 하나의 한국이라는 목표로 갖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하나로 만들어져 있으면 한 국가 이 체제 그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노태우 때 합의한 거. 그게 북한에서 주장하는 고려 연방제하고 노태우가 만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하고 똑같은 얘기야. 1국가 2체제. 북한의 정부, 남한의 정부가 따로 돌아가. 따로 돌아가면서 대외적으로만 나라가 하나인 경우로 하자.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유엔에 가입한 순간 독립국이고 만약에 북한에 유고가 생겨도 북한의 정권에 유고가 생겨도 우리가 치고 들어갈 명분이 없으니까 1국가 2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노태우 때 시작해서 그걸 노무현 정부가 마무리한 거야. 그게 2007년 14선언이에요. 2007년 14선언의 내용이 뭐냐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고려 연방제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1국가 2체제로 만들기 위한 통일의 그 스케줄을 짜자. 그래서 2008년 여름에 북한의 핵시설을 모두 폭파하고 국제사회의 인준을 받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1국가 2체제로 경제협력을 해나가자. 그걸 합의한 거야. 노무현 때. 그런데 이명박이 금강산 관광 절단내고 그 14선언을 무효로 만들었어. 그래서 통일을 위한 스케줄이 중단돼 버린 거야. 요 얘기 처음 듣는 사람 손? 예. 근데 망부님 토론하면 논리다 박살나시도 누가 박살이나? 누가 박살이나? 내가? 내가 누구한테 박살났는데? 망치 부인이 지금 논리적으로 박살났다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 다 박살난다는 거야? 나한테 다 박살났지 이제까지. 예. 뭐 서울대생도 와가지고 결국 지가 졌다. 서울대생도 나한테 와서 지가 졌다라고 인정하고 간 거 아니야. 예. NWC, 네가 뭘 잘못 알은 거야. 예. 지금 우리 삼정원들이 들어와갖고 쌩 지랄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북한에서는 지네 자위권을 발동하는 거야. 북한에서는 지네 자위권을 발동하는데 자, 그러면 왜 동해로 쏘냐? 그 한미연합훈련 어디서 하냐면 서해바다에서 해요. 서해바다가 뭐냐? 평양 코앞에서 하는 거야. 평양 코앞에서
하면 거기에다가 포를 쏘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전쟁이죠. 바로 전쟁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에서 동해로 쏘는 거야. 아니면 북한이 어디로 쏘겠어? 북쪽으로 쏘면 중국이잖아. 동북쪽으로 쏘면 러시아고, 남쪽으로 쏘면 남한이고, 서쪽으로 쏘면 중국이고, 그러니까 동해바다로 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뭔가 심각한 문제를 저지른 것처럼 막 몰아가면서 보도를 하는 거야. 공포팔이를 하는 거죠. 예. 공포팔이를 하는 거죠. 유튜브 보니까 망부가 어떤 서울대생한테 팩트 폭행당해서 혼수 상태던데? 손가락 9개. 그게 네가 1개 넣었다 놓고 그래. 그 서울대생 이야기 그 실시간으로 목격하신 분들한테 안 들어봤어? 서울대생이 나한테 진 거야. 그때 너 우리 손가락 9개 잘 들어. 어떻게 된 건지 몰라? 손가락 1개는 어떻게 했어? 갖고 와봐. 찾아봐봐. 그때 당시에 그 국정원이었죠. 국정원이 있었던 연평도 북계갤러리 2010년 12월에 연평도 북계갤러리에서 북한의 우리민족길이라는 사이트를 해킹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거기를 박살을 내놓고 조선일보가 막 칭찬을 해준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해킹을 하는 건 내가 아무 말 안 하겠다. 그런데 그 해킹이 어떤 방식이었냐면 디도스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이 디도스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DC 인사이드에 그 우리민족끼리로 가는 프록시를 변경한 사이트를 다 걸어놓은 거야. 링크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다 같이 집단적으로 접속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거기를 마비시킨 거야. 우리민족끼리를.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되냐? 내가 그때 111 국정원에 전화를 해서 실시간으로 물어봐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가 정부에서 접속을 차단해 놓은 사이트야. 그래서 프록시를 변경하는 거야. 주소를 변경해갖고 들어간 거야. 그 이제 DC 애들이. 근데 내가 국정원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어.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정부에서 접속을 차단한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면 국보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국보법 위반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날의 그 디도스 공격 방식은 한 번 들어가서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거길 들어간 거야. 주소를 변경해서 반복적으로 접속을 해서 그 사이트를 다운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잖아. 내가 그 국정원 직원한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걸 드러내요. 그래서 생방송으로 나갔어. 근데 그 다음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남자들이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국정원에 전화를 해보라는 거야. 3일 동안 나한테 계속 국정원에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떤 서울대 여자애가 전화를 했는데 얘가 지가 한 말도 너 방금 이렇게 얘기했지? 그런 말 안 했는데요? 방송 다시 돌려주니까 지가 그 말 했어. 근데 안 들어. 그래서 막 지혜 주장만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졌다. 그러고 갔어. 여자애가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남자애가 나타나. 뭐 정액과 90 몇 학번이라고 그건 자기를 비밀로 해달래. 그래서 전화를 했어. 근데 그때 논쟁의 핵심은 뭐였냐면 우리민족끼리에 프록시를 변경해서 중복 접속한 게 국보법 위반이냐 아니냐 논쟁이었어. 그거 알고 얘기하는 거야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네, 몰랐지. 그래서 나중에 서울대 걔가 뭐라 그러냐면 서울대 정외과애가 그게 국가보안법이 위반이 맞다고 인정을 했다니까. 예. 그 서울대 정외과 90몇 학번이란 그 남자애가 나랑 계속 논쟁을 하다가 맞다. 그 자기네가 그 반복적으로 정부에서 접속을 차단한 사이트에 들어간 건 국가보안법 위반이 맞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들어간 건 적국을 공격하기 위해 들어갔으니까 봐줘야 된다. 그 논리였어. 그러면 망치 부인은 그게 국보법 위반이라고 얘기했고 걔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국보법 위반이라고 인정을 했으면 누가 털린 거냐? 누가 털린 거야? 그 내가 이긴 거야. 서울대 걔가 진 거야. 그런데
그런데 내가 그날 뭐라 그랬냐면, 내가 졌다라고 인정해 줄 테니까, 너네 내가 졌다라고 인정해 줄 테니까, 그게 국보법 위반이 아니라고 너네도 인정을 해라. 그러면 그때 왜 문제가 터졌냐? 어떤 노동단체에서요, 우리 민족끼리라는 사이트를 링크시켰다고 그 노동단체가 완전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 털렸어. 그 책임자 구속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도 살았을걸? 그리고 그 노동조합 그 사이트가 폐쇄됐어요. 그러면 DC 인사이드에서 한 게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가 인정할 테니 너희들도 막아놨던 노동단체들 걔네들 풀어줘라. 그걸 요구한 거야. 그래서 내가 제목으로 그래 내가 졌다고 인정할 테니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놓은 애들 다 풀어내라. 그랬더니만 조선일보에서 보수 네티즌 망치 부인을 꺾다. 아니야 데일리안? 데일리안에서 보수 네티즌 망치 부인을 꺾다. 이런 제목을 다는 거야. 그리고 서울대생이 망치 부인을 꺾었다고 자기를 SBS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또 거짓말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프로를 찾아봤잖아. 그랬더니 질질 울면서 자기네들이 적국을 공격한 거니까 정상이 참작돼야 됩니다. 훌쩍훌쩍 목소리 변조하고 등 돌리고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다 거짓말했다 딱 걸린 사건이 서울대생 사건이야. 너네 뭐 알고 쓰고 있는 거야? 어이 손가락 9개. 알았어 몰랐어? 너 몰랐지?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혹시 너 서울대 그 정외과 90몇 학번 걔야? 꼭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우기는 거야. 지네가 이겼다고. 자기네가 이겼다라고 막 우기는 거야. 아니 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서울대상 사건이요. 중요한 사건이야.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그게 2010년 12월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언제까지 가냐면 1월 14일까지 가. 근데 이제 1월 14일까지 중에 그 국정원하고 나하고 계속 전화로 논쟁을 하는 거야. 논쟁을 하면서 결국 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나는 주장을 했고 그 연평도 북계갤러리는 국보안법이 아니라고 우겨. 그러면서 나한테 다시 한번 국정원에다 전화해서 확인하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1월 초인가 12월 말에 아니야 내가 12월 말이었던 것 같아. 그날 전화를 해요. 생방송으로.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그 정부에서 접속을 차단한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프록시를 변경해서 접속하면 국보법 위반이 아니야 물어보니까 그 여직원이 대답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3일 전에 생방송하고 3일 뒤에 생방송에 국정원의 대답이 바뀌었어. 근데 나는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일부러 그래서 3일 동안 쭉 끌다가 내가 3일 동안에 딱 얘기를 하니까 그것들이 막 신나갖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내가 그랬지. 근데 너네 답변이 바뀔 거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때만 싸 하면서 싹 도망가더라고. 한 800명이. 내가 국정원에 전화하면 답변이 바뀔 거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왜냐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남자들이 대낮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네들은 매일매일 노동신문을 보고 조선중앙통신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민족끼리 날마다 들어간대. 나는 그 세 가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일반인은 접속이 안 돼. 그럼 매일 보는 애들은 누구야? 국정원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것들이 지금 국정원이고 일부러 국정원이 전화를 다시 하라고 유도하는구나. 3일을 끌다가 내가 딱 질문을 하니까 지네들이 이겼다고 막 좋아하는 거야. 너네 내가 전화하면 답변이 바뀔 거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훅 도망을 가더라고. 그게 그 연평도 북계 갤러리 사건이야. 그리고 나서 1월 초 1월 4일부터 1월 14일까지 이것들이 나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DC 인사이드에 욕을 올려. 연평도 북계 갤러리 뿐만이 아니라 무슨 코겔 야겔 다 올리면서 내 욕을 했어. 근데 이것들이 결정적 실수를 해. 1월 14일 날 우리 딸 사진을 딱 걸어놓고 얘 강간하고 싶지 않냐 그랬어. 우리 딸 사진을 연평도 북계 갤러리에 딱 걸어놓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찍은 사진을 걸어놓고 얘 강간하고 싶지 않냐? 라고 글이 올라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딱 생방송으로 캡처해서 보여주면서 내가 DC인들한테 묻겠다. 나랑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거 좌익교사 아니었어요. 이런 짓을 하는 걸 용서할 수 있냐? 라고 문제를 제기해. 그러니까 야구 갤러리가 일어났어. 자기는 망치 부인의 정치적인 입장에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건 너무나 비겁한 일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코겔에서 자기도 망치 부인 의견에 100%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야겔하고 코겔이 들고 일어나서 연평도 북계 갤러리를 하룻밤에 초토화시켜. 완전히 박살을 내놔. 그래서 걔네가 이름을 바꿔. 그로부터 월요일인가에 이름을 바꾸는데 국가안보 갤러리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야. 그 사건이야. 그런데 1월 14일 밤에 나한테 박살이 나고, 물론 야겔하고 코겔한테 박살 나는 거지. 야겔과 코겔 연합군한테 완전히 박살이 난 다음에 1월 15일에는 아무도 감히 내 이름이나 우리 딸 사진을 걸어놓고 글을 못 쓰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그때 좌익교수 그 시발놈이 글을 쓴 거야. 내 딸, 지가 이제 비로그인으로 내 딸과 나를 동시에 모욕하는 성폭력 게시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좌익교수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성폭력 댓글을 달았지. 근데 그걸 코겔인지 야겔인지가 딱 캡처 떠갖고 나한테 보낸 거야. 그게 이번에 국정원 그 좌익교수를 유죄 판결 받게 한 거예요. 그날 그 상황이. 그게 서울대생 논쟁하고 연관되는 거야. 예. 서울대생하고 국가보안법 논쟁했던 거. 그게 다 연관된 거예요. 예. 그래 놓고 지네들이 막 이겼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때 1월 20일경인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뿌려 우리 민족끼리에 접속한 거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예. 그때 2011년 1월에 그 기사가 나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리 민족끼리에 접속하는 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그래갖고 걔네들 국가안보 갤러리가 완전히 이제 죽게 되는 사건이었어. 네. 아, 중계방에서 떠들다가 블랙 당했어요? 예. 서울대생이었을 수 있죠. 내 이름도 기억나. 이모 씨야. 서울대 정외과 90몇 학번 이모야. 예. 내가 그래서 정외과 애들한테 돌려갖고 찾아낼까 하다가,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지가 서울대생이라고 그랬으면 얼굴 까야 되는 거 아니야? 지가 서울대생이라고 닉네임 붙이고 활동을 했으면, 그리고 당당하면 자기 얼굴 까고 실명 공개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SBS에 인터뷰를 했는데 뒤돌아 앉아가지고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 변조했더라니까. 그래서 질질 울면서 자기네들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한 거니까 정상 참작돼야 된다고 그랬다니까. 서울대생이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서울대생 2명이 전화했어. 여자애 하나하고 남자하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90몇 몇 학번이니까 40대였지. 40대였고, 그리고 그 여자애는 굉장히 어린애였어. 20대 중초반? 그러면서 뭐 정사겔에서 되게 유명했던 여자애라 그랬어. 정사겔에서 되게 유명했던 여자애라고. 그때 그 여자애도 정사겔에서 유명한 서울대생이라 그랬어. 근데 이제 학생증을 확인한 건 아니었죠. 예. 중요한 건 그 여자애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걔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더 웃긴 게 뭐야? 지가 한 말을 안 했다고 우기더라고. 그냥 우리 시청자들이, 야! 너 방금 전에 네가 그 말 했잖아! 이래갖고 난리가 났었지. 그래서 나온 얘기가 아까 우리나라에서 국어를 만점 맞고 가는 데가 서울대잖아. 국어를 만점 맞고 가면 뭐하냐고. 남의 말을 못 알아듣는데. 서울대생이 국어를 만점 맞아야 서울대 가잖아. 근데 그렇게 가면 뭐하냐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뉴라이트 집단이 무슨 토론대회를 연대는 거야. 근데 그 토론대회가 뭐냐 하면 무조건 남의 말 안 듣고 지 말만 하는 거. 여러분, 토론이라는 게요. 토론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반론을 논리적 근거로 제시하는 게 토론이야. 그런데 그 뉴라이트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 토론대회가 있대.
그러니까 그게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11년, 한 6, 7년 전이죠. 그 토론 대회는 남의 말을 들으면 떨어진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떨어지고 자기 말만 계속해야 된대. 그래야 토너먼트 형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고등학교 토론 대회가 있대. 그것도 그게 그 무슨 잘 나가는 대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만 모아가지고 자사고 애들만 모았다든가 뭐 특목고 자사고만 가는 토론 대회인데 그런 식으로 한대. 그러니까는 지금 김평우가 하는 짓이랑 똑같은 거지. 남들이 논리적으로 당신이 틀렸다라고 얘기도 못 알아듣고 계속 지주장만 하는 거. 그게 옳다라고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나중에 중요한 건 아니 국가보안법 위반이면 지가 진 건데 지금까지도 10여 년 동안 아니야 7년 동안 우기고 있잖아. 지가 이겼다고. 7년 동안 지네가 이겼다고 우기고 있는 거야.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예. 그 당시에 그 우리 별이늘품님도 아마 그때 생방송 보셨죠? 혹시 그때 그때 그 서울대생하고의 논쟁할 때 보셨던 분 지금 있어요? 그때 서울대생이랑 그 국정원 애들이랑 논쟁할 때, 예. 2010년 12월 20일 연평도 포격훈련 돼지와 14시간 방송. 이게 그 내용이에요, 참사장님? 이게 그 내용이야? 이것 좀 다시 우리 방송 다시 보기에 올려주세요. 몇 분에 나오는지. 예. 이게 그 서울대생 남자애하고의 토론이에요? 이거 우리 그 방송 다시 보기에다가 몇 분부터를 들어보면 나온다라고 그거 다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예. 그니까 내 방송은 증거가 다 있다니까. 내가 2012년에 했던 이야기들이 증거로 다 있고 유튜브에 아마 내 방송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난 2012년부터인 줄 알았더니 10년부터 올라갔나 봐요. 2010년 거 1에서 7부까지. 그러니까 그 열몇 시간을 내가 토론한 거야. 쟤네들이랑. 열몇 시간씩 계속 내가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지난 방송 보기에서 사라짐. 지금 이제 참사장님 방송국에만 남아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올려달라고. 지난 방송 보기에 그 링크를 다시 올려주세요. 예. 링크를 다시 올려주시면, 아니면 지금 뭐 시청자 의견란이나, 그러면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님 방송국에 가서 보면 되잖아. 그죠? 우리 방송은 다 증거가 다 있어. 그러니까 2010년 12월 20일. 봐! 정확하잖아! 예. 그러니까 망치부인 쉴 때 2010년부터 망치부인의 방송을 거슬러서 한번 봐봐. 물론 내 모습이 지금과 많이 달라. 그래서 망치부인 성형설이 돌았잖아. 근데 성형을 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뭐 좀 이게 쉬었다 나온 게 아니라 머리 깎고 살이 쫙 빠지는 과정을 날마다 실시간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성형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모습은 지금하고 많이 달라. 서울대생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토론에서 망치 부인을 이겼다고 써놨다. 어디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어디에다 그렇게 써놨어? 아니, 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그랬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맞다라고 얘기했으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지가 자기네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연평도 북계갤러리 애들이 우리 민족끼리를 들어간 게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우겼어. 그러다 나중에 맞다라고 인정을 했어. 그럼 누가 이긴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봐. 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봐. 그 자체 국가보안법 위반이 맞다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거 발표했어요. 나하고 논쟁한 다음에 한 달인가 두 주가 지난 다음에 그때 내 기억에는 별이늘품님인가 누군가가 그 기사를 올렸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리 민족끼리에 접속하는 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그럼 누가 이긴 거야? 내가 100% 이긴 거잖아. 아, 그 나무 위키에다가 그렇게 써놨다고? 그럼 그 나무 위키를 조작한 거죠. 내가 그랬잖아. 나무 위키 국정원에서 만든 거라고. 예. 나무 위키가요, 국정원에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 나무 위키를 보면, 뭐라 그러나, 아주 교묘하게 허위 사실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놨잖아. 예. 그 나무 위키 전에 원래 경향신문에서 만드는 위키트린가가 있었어. 경향신문사에서 운영을 하니까 이건 경향신문사에 있는 사이트야. 그러니까 지네가 어떤 이번에 왜 그 사건 알죠? 뭐 문재인하고 이재명의 국적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나왔다는 거. 그게 위키트리에서 걸린 거야. 왜냐하면 이게 경향신문에서 만든 사이트라서 올린 애들의 IP 추적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따로 만든 게 나무 위키 말고 또 하나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위키트리 말고 위키디피안가 뭔가를 하나 또 만들어. 그랬다가 다시 나무 위키라 만들어요. 예. 그렇게 된 거야. 왜냐하면 이게 경향신문에서 사이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누가 개소리 했는지 다 정보가 뜨거든. 그래서 만든 게 나무 위키야. 예. 그래서 그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요. 망치 부인에 대해서 일부러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쓴 다음에 국정원이 돌려. 그 나무 위키 내용을 국정원이 돌려요. 예. 그래서 그 국정원에서 나무 위키에 그 얘기가 서울대생한테 깨졌다. 그거 허위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요. 우리 참세상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나무 위키를 수정해 주셔야 돼요. 예. 아까 참세상님의 그 방송 내용을 링크를 시켜가지고, 실제로 서울대생이 졌다. 그렇게 여러분이 누구든지 고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 근거 자료를 대면서 고치시면 돼요. 나무 위키가. 예. 아, 나무 위키를 수정하면 도로 바뀌어. 거봐. 그러니까 나무 위키가 국정원에서 관리한다니까? 그러니까 망치 부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리는 내용을 쓰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도로 다 제자리로 바꿔놔.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나무 위키는 국정원의 가짜뉴스다. 그 얘기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 나무 위키에서 우리 야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 위키백과하고 나무 위키하고 달라요. 원래 위키백과인가가 그게 경향신문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잖아. 예. 위키백과가 경향신문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거를 흉내낸 게 나무 위키야. 그 나무 위키는 국정원에서 만들고 일부러 허위 사실을 쓴 다음에 그걸 계속 노출시키는 거야. 그래서 야권에 관해서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위키를 믿으면 안 돼. 예. 위키피디아는 외국 거.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외국 거를 우리나라에서 경향신문이 따라한 거야. 그게 위키백과. 그리고 그 위키백과가 경향신문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라 지네가 정보를 조작하면 다 걸려. 이번에 그 IP 털린 것처럼 용산에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 문재인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람이라고 국적 바꿔놨던 거 그게 걸렸잖아. 그게 왜 가능했냐? 경향신문이 관리하는 사이트니까 IP를 본 거야. 근데 나무 위키는 우리가 IP를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무 위키라는 걸로 유도를 해서 거기서 허위 사실을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무 위키에다가 고쳐도 나무 위키에다가 고쳐도 도로 복원을 시켜놓는구나, 이 개새끼들이. 그러면 나무 위키에 그렇게 그 글을 쓴 놈에 대해서도 나와요, 정보가? 고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나무 위키의 정보가 사실이 아니야. 원래 위키백과는 정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사실을 기록해야 되는데, 나무 위키는 국정원에서 의도적으로, 그 진실을 왜곡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국정원 직원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 옷이 좀 늘어진 티셔츠를 봐서는 그렇게 국정원 직원 같진 않던데. 예. 근데 거기에 고소하면,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가 나와요? 어떤 부분을 누가 썼는지? 예. 오케이. 그 부분 서울대생이 이겼다라고 쓴 부분 어떤 놈이 썼는지 저한테 캡처 떠가지고요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고소할게요. 예. 내가 그걸 볼 줄을 모르니까 그 나무위키에 그 망치 부인이 서울대생한테 졌다라고 쓴 내용 그거 그 부분을 서술한 놈 그 정보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걔 고소할게요. 예. 그 찾아가지고요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고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좌우지간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때가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태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타겟이 됐냐. 그때 이제 2009년까지는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향력이 없었어. 왜냐하면 2007년에 내가 방송했을 때 200명이 봤어요. 동시 시청자 200명 최대가. 그리고 그러니까 한미 FTA 반대 단식할 때 300명이 최대였고 평상시에는 200명이었어 최대가. 그러다가 2008년에 500명이 처음 보고 600명 선이 유지가 돼. 2008년에. 그러다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1000명 방이 돼요. 1000명이 보는 방. 그때까지만 해도 큰 영향이 없어. 왜냐면 1000명 갔다가 7, 800으로 유지가 됐으니까 평상시가. 최대치 1000명이었고 일반적으로 7, 800명이 보는 방송이라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었어. 아프리카에 안 사람 별로 없었어. 2009년까지. 그러다가 2010년에 천안함 사태가 터져요. 천안함 사태가 터지면서 그때 사람들이 2000명이 매일 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부에서 계속 발표를 하는 거야. 천안함에 대해서. 그런데 그 천안함에서 발표 나온 걸 내가 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신문, 프레시안 이런 뉴스를 다 가져다가 정부가 어떤 부분을 거짓말했는지를 계속 밝혀줬어. 그리고 그때 2010년에 3월 달에 내가 한 석 달 동안 거의 12시간 방송을 하면서 천안함 싸움을 마크를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해 지방선거 때, 그때 지방선거 때, 전쟁이나 평화냐. 내가 그거를 외치고, 한명숙 오세훈 1% 차이로 지게 되는, 그때까지가 연결이 되는 게 이제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야.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소강기로 갔다가, 1600명 정도 보다가, 11월에 연평도 북계 갤러리 사건 터져.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지면서 11월부터 이제 1월 15일까지가 나랑 국정원의 싸움이야. 나랑 국정원이랑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그 국정원 싸움이 2011년 1월 15일 날 좌익교수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걔네들을 내가 고소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아낸 거지. 파면시키고. 예. 내가 그때 투쟁을 끝까지 안 싸웠으면 그리고 이게 아프리카 방송이 남아있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근데 나는 그때 그걸 끝까지 싸웠어. 싸웠고 본 증인들이 있고 그때 그 연평도 북계 갤러리 사건 때도 한 3000명 봤지? 아니야 2000명 봤나? 그러니까 천안함도 2000명 연평도 사건도 2000명 동시 시청자가. 그러다가 이제 2011년에 박원순 시장 나오면서 박원순 시장 선거하면서 3000명이 보게 돼. 힘들었어. 3000명이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2012년에 그 3000명 방으로 굳어지게 되죠. 총선 대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잡혀가고 내가 잡혀간 다음에 1600명 방으로 떨어져. 13년에. 그래도 나는 그 1600명으로 떨어졌어도 끊임없이 박근혜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다. 그 투쟁을 한 혼자서 몇 달을 싸워. 2달을 싸우니까 한겨레 신문에서 논점을 삼았어. 4월 달에. 그래가지고 4월 달에 여기저기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문제가 돼요. 뉴스타파하고 한겨레가 4월인가 그 문제를 다뤄. 내가 2월 20일부터 계속 얘기를 하니까 4월 달에 한겨레 신문에서 문제로 삼아. 그리고 뉴스타파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그 좌익 교수에 대한 모든 증거가 인터넷에 떠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내가 그 국정원 직원을
잡는데 도와달라. 그러면서 서울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해요. 10분 동안. 그 내용이 또 널리 또 퍼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2주 만에 이석기 사건이 터지는 거야. 내가 이석기에 치를 떠는 이유가 그거야. 내가 그게 8월 15일이었던 걸로 기억나. 8월 15일인가에 맞춰서 시청광장에서 10만 명이 모여. 내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좌익 교수를 잡는데 도와달라. 그때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여러분을 믿고 갈 테니까 날 도와달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2주 뒤인가 8월 27일인가에 이석기 사태 터지잖아.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이석기란 내가 아주 치가 떨린다니까. 13년 8월에 이석기 문제가 터지고, 그 다음에, 내가 12년에 이석기, 그니까 12년 5월 달에 그 통진당 폭력 사태 일어났을 때, 찾아봐. 내가 5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방송한 거야. 왜 기억나냐? 기억난 이유가 있어. 그때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 통진당 폭력 사태로 난리가 났었어.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 이석기를 제명시켜라. 나중에 이석기가 결정적인 순간에 민주세력 전체에 덫이 거다. 그 통진당도 해산당할 건데 이석기 때문에 통진당만 당하는 게 아니라 민주세력 전체가 당한다. 그래서 이석기를 제명시켜라라는 얘기를 내가 해. 5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 그런데 그때 통진당이 거절하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들고 가는 거야. 지고 가. 그러다가 2013년 8월 달에 그 이석기 사건 터트리는 바람에 국정원 사건 덮어버린 거 아니야. 국정원 댓글 사건을.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이석기의 변장 도피 중, 내란 음모, 이 사건으로 덮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은 다 묻혀가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10월 달에 고소하는 거야. 좌익 교수를. 형사고소. 내가 그해 10월 달에 민형사 고소를 해버려. 이런 식으로 덮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8월 달에 이석기 문제 터지고 더 이상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막 덮어가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13년 10월 달에 민형사 고소를 하고 그 노정면 아나운서랑 가서 방송을 해요. 국민TV에 출연해갖고 라디오 방송을 해. 그리고 JTBC에서도 한번 나와.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 10월 달에 고소를 했는데 14년 15년 2년 동안 고소에 대해서 수사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하고 이어가다가 15년 9월 달에 갑자기 망치부인 패소라고 방송이 나와. 뉴스가. 국정원 댓글 사건 망치부인 패소. 그게 네이버 검색어 1등 했죠. 1등이었나? 10등이었나? 내가 그때 그 사건으로 2015년 9월 달에 망치부인 패소 이래가지고 그게 네이버 검색어 3위 안에 들었어, 하여튼. 네이버 검색어 3위 안에 들면 망치부인 패소 이렇게 나왔다니까. 근데 그 패소 이유가 뭐였냐면 국정원 직원, 그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내가 패소했으니까 600만 원을 물어내라. 이런 판결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이 재판 끝까지 간다. 그러면서 다시 항소를 해버린 거야. 근데 내가 딱 항소 결정한 날, 내 유튜브 방송을 어떤 방송 매체에서 갖다 썼대. 그래갖고 저작권이 1,8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럼 그 1,800만 원이면 민사소송 3번을 져도, 그 600만 원씩 다 물어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소송비 입금됐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내가 그 2015년 9월 달에 깃발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 결국 16년 8월 달에, 유죄 판결 받아내는 거지. 그래서 그 서울대생부터가 그게 연평도 북계 갤러리 사건이야. DC 인사이드의 연평도 북계 갤러리 사건. 그 연평도 북계 갤러리가 김하영하고 국정원 직원 4명이 접속했다는 증거가 나왔어. 13년에 뉴스 기록 보면 나와요. 연평도 북계 갤러리에 김하영 외 국정원 직원 3이 연평도 북계 갤러리에 접속해서 활동했다는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연평도 북계 갤러리가 처음부터 국정원에서 의도를 하고 만든 갤러리였어. 그래서 그 김하영의 흔적이 다 나온 거야. 연평도 북계 갤러리, 그 다음에 그 보배드림, 그 다음에 루리웹,
오늘의 유머 1배. 그리고 또 있는데 하여튼 그 6개인가 7개인가 돌아다니면서 썼던 아이디도 뭐 엄청 많아. 그래서 그 저기 걔 누구니? 그 좌익 효수 그 새끼도 좌익 척살 뭐 좌익 효수만 있는 게 아니라 좌익 척살 뭐뭐 해갖고 여러 개의 아이디를 썼어. 민간인 최초로 국정원 정직원을 파면시키고 유죄 판결 받아낸 건 내가 처음이야. 국정원 정직원을 대상으로 민간인이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유죄 판결 2번 받아낸 건 내가 처음이야. 옛날에 김근태 의원이 소위 그 이근한이를 고소해가지고 그 이근한의 정체를 밝혀냈잖아. 그 다음엔 내가 처음일걸? 국정원 직원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국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싸워가지고 이긴 건 내가 최초였어. 이근한이는 경찰이었잖아. 그냥 고문 경찰이었고, 나는 국정원 정직원을 대상으로 싸웠던 거지. 근데 왜 그랬냐 하면요. 내가 어려서 책을 좀 보니까, 어려서 읽은 책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 소위 이런 그 정보기관을 비롯해서 이런 권력자들의 권력의 하수인들이지. 나는 국정원을 권력의 하수인이라고 봤어. 경찰이나 정보기관 놈들은. 그럼 이런 새끼들의 특징이 뭐냐면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해. 근데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깨달은 거야. 이런 새끼들이랑 싸울 때는 더 더러워져야 된다.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2013년 7월부터 계속 한 놈만 팬 거 아니야. 좌익교수.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를 계속 팬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이 싸움 못 이겼어. 이런 애들은요. 이런 애들은 조심하잖아? 더 짓밟아. 여러분 있잖아요.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막 두려움에 떨잖아요. 더 짓밟아요. 그 새끼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심하고 막 이렇게 위축되잖아. 더 짓밟아.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미치광이 전법이야. 미치광이 전법이 전술에 있어. 그게 뭐냐면 이 구역에 미친년은 나다. 나 건드리면 다 죽어. 이런 거. 막 나 죽을 때 혼자 죽지 않는다. 너랑 같이 죽을 거다. 그러면서 전현이 미쳤구나. 그런 느낌을 딱 줘야 저것들이 함부로 못해.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얼마나 나를 짓밟았냐. 나무 위키로 몇 년 동안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지. 그 다음에 2015년 9월 달에 내가 네이버에 검색어 10위 안에 든 게 2번이야. 2번인가 3번인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012년 11월 16일에 구속됐을 때 망치부인 허위사실 유포로 법정 구속. 망치부인 법정 구속으로 내가 네이버 검색어 1등 했었고 그 다음에 국정원한테 패소했다고 15년에 검색어 1등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명예를 훼손하려고 지랄을 한 게 뭐냐. 대부분의 사람은 그 정도 당하면 포기하거든. 일반적인 사람은 그 정도 당하면 포기해요. 그렇잖아. 2010년부터 15년 9월까지 5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니까. 그것도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그 일반적으로 5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나는 포기하는 방법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한다는 건 중간에 그만두는 거잖아. 뭔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멈추는 게 포기잖아.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멈추는 방법을 몰라. 내가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이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방법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 방송도 끝내질 못하잖아.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이 있어.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 있고 물불을 못 가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못 가리는 식이지. 그러니까 포기하는 방법을 못 배운 거야. 다 필요 없고 결론은 자화자찬. 자화자찬으로 들려? 내가 막 너무 위대해 보여? 나는 실제로 그래요. 내가 일이 마무리되기 전에 포기하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나를 잘못 본 거지.
그 정도 짓밟았으면 그만둘 줄 알았나 본데, 그거 큰 잘못한 거야. 나는 내가 어린 시절에 그 질경이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대학교 때 질경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잡초는 짓밟을수록 더 퍼져나간다. 잡초나 질경이는 짓밟혀야 더 멀리 뿌리를 뻗는다. 그게 이제 내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했던 말이야. 그때 나는 배웠지. 짓밟히면 더 멀리 영역을 넓혀야 되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망치 부인이 어저께 강동원을 팔았잖아. 강동원 제목으로 팔았던 이유가 뭐냐? 나는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 내가 옛날에 속살 보여줄게. G컵 소유자의 생방송. 이렇게 이름을 달았던 게, 중요한 건 대중에게 널리 다가가야 된다. 고매한 이상으로 대중더러 따라오라 하면 아무도 안 따라오더라. 내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려면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고 보고 싶게 만들어야 된다. 내가요, 망치 부인이라고 이름 정한 거 일부러 그랬어요. 예. 내가 망치라고만 하려다 부인을 적은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왜 망치 부인이라고 했냐면, 2007년에 그때 모든 야동의 부인이 등장해. 김밥 부인 옆구리 터졌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땐가 노태우 땐가 그 김영삼 땐가 에마 부인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모든 부인이 나와서 벗는 거야. 나중에는 막 엠마뉴엘 부인, 차탈레 부인, 외국 부인들까지 와서 막 벗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야동의 부인이 나와. 그래가지고 무슨 이제 부인들만 나왔다 하면 이제 야동인 줄 아는 거야, 사람들이. 무슨 부인? 그러면 야동인 줄 아는 거야. 근데 내가 일부러 부인을 붙였다니까. 일부러 그 아프리카에서 내가 망치 부인이라고 이름을 정하면 아마 뭔가 그 엠마뉴엘 부인이나 차탈레 부인 같은 걸 보여주나 보다 하면서 들어올 거다.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부인을 붙였지. 그러니까 애들이 갖고 아줌마 언제 벗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만 기다려. 속살 보여줄게. 그러면서 방송을 했다니까. 내가 조금만 기다려. 내가 속살 보여줄게. 그러면 애들이 우와! 막 친구들 데려갖고 기다리는 거야. 뉴스를 쫙 한 다음에 진실을 쫙 알려줘. 그러면 됐고 아줌마 언제 속살 보여줄 거야. 좀만 기다려봐봐 해서 이제 뉴스가 다 끝나면, 자 너네 이거 캡처 떠갖고 유튜브에 인터넷에 올리면 내 너 고소한다? 그럼 이제 애들이 알았다로 막 기다리고 있어. 속살. 이 속살 절대 입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애들이 야! 막 이러면서 방송을 폭파시켜. 그럼 내일 또 만나. 그리고 이제 사라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면 너 또 거짓말 할 거냐 하면서 막 이제 시비를 걸어. 근데 이건 관심을 끌었다는 거잖아. 이번에는 이제 똑같은 얘기 안 하지. 아니야, 이번엔 깊은 곳을 보여줄게.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마! 또 혀내밀라 그러지. 야, 내가 똑같은 거 2번 하겠니? 그래서 이제 깊은 곳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깊은 곳이 뭘까 애들이 너무 궁금한 거야. 깊은 곳이 뭘까가 너무 궁금한데 기다리게 하는 거지. 그 뉴스를 딱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인간이 볼 수 있는 제일 깊은 데야.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제일 깊은 데가 그러면 막 또 난리가 나고 방폭되고, 내일 또 막. 그 다음에 이제 D컵이 대세. 야, D컵이 어디냐? 네가 어디로 봐서 D컵이야? 사기치지 마라 막 애들이 그러는 거야. 기다려 막 이러면서 하다가 나중에 컵에다 D자 써가지고 D컵. 그래가지고 또 이제 끝내고. 나중에 이제 D컵은 끝났지.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그때 무슨 G컵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G컵 소유자의 생방송. 그랬더니만 너 또 컵에다가 G자 썼지? 아니야. 그랜드컵. 그랜드컵 G자. 내가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살아남아서 지금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어요. 예.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죠. 예. 그래서 나는 나를 그만두게 하고 싶으면 우리 방송이 막 해달라고 그러면 나는 그만둬. 우리 방송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그럼 내가 쉰다니까? 근데 쉬어라 그러면 계속해. 뭐 나를 핍박하거나 뭐 망치 부인을 무슨 다른 방송을 열어가지고 나를 씹었다. 그럼 난 2배로 해. 니네가 뭐 잘못하는 게 있어. 막 그 짓밟으면 죽을 줄 알지. 내가 네티즌이 처음 됐을 때
그때 그거 당해봤거든. 난 오프라인에서 당했어. 그 오프라인에서 그 대놓고 완전히 2번 당해서, 하나는 노사모에서 1번 당했고, 또 한 번은 이제 김친에서 1번 당했고, 노사모에서는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질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나한테 시비를 걸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 노사모에서 내가 참 안 좋은 기억을 가졌지. 그리고 다시는 안 나갔어, 모임을. 그 다음에 이제 김친이라는 모임에서도 어떤 놈이 나한테 계속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나한테 뭐 무슨 잘못을 인정하라 그래서,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왜 인정을 하라 그러냐. 잘못을 인정만 하면 모든 걸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 내가 무조건 미안하다 그랬더니 잘못을 시인했다고 쓰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온라인으로 붙었지. 씨발 나와봐. 내가 뭐 잘못했냐. 그래서 온라인으로 막 붙어가지고 한 달을 싸웠더니 그 새끼 도망갔어. 그리고 내가 깨달았지. 얘네들은 뭐 시인하라고 그러고 그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더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절대 내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위축된 모습 보이지 않을 거다. 끝까지 싸운다는 걸 보여줄 거다. 얘네들이 미친 개한테 물렸구나라는 느낌을 줘야지.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에서 방송한 거야. 내가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예.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마음을 주지 않는 이유가, 내가 마음을 한번 줬다가 상처를 받아봤어. 그래서 내가 아무도 의지하지 않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전술은, 그러니까 내가 혼자니까 얼마나 짓밟고 싶겠어. 그래서 되게 쉽게 생각하고 짓밟는 거야. 근데 니네가 모르는 게 있는데,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3대1로 싸운 다음부터 누구든지 나를 밟으면 난 한 놈만 팬다니까. 난 언제나 그랬어. 늘 한 놈만 패. 3대1로 붙어도 한 놈만 패고, 한 놈 콧방귀를 해서 코피 흘리고, 코피를 쏟아내면 내가 이기는 거야. 내가 김친에서도 그 한 놈만 패가지고 이겼고, 그리고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좌익교수 한 놈만 팼잖아. 그 한 놈만 패는 거예요. 뭐 그 주유소 습격 사건에 나왔잖아. 근데 그거는 영화야. 나는 실제로 했고. 나는 한 놈만 패. 그게 왜 중요하냐? 그 한 놈만 패는 게요. 누가 그 한 놈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누가 그 한 놈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하지 않아. 내가 잘못한 거는 나는 빨리 시인하고, 여기서 하는 말 저기서 하는 말 난 똑같이 해. 누구에게 유리하게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지 않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말을 바꾸지 않는다고. 대선을 왜 나가니? 나는 유전자 DNA가 마님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마님이었다니까. 그 대통령이나 그 국회의원은 머슴들이 하는 거야. 표를 구걸하면서 줍쇼줍쇼 하는 그런 머슴들이나 하는 거야. 그걸 왜 머슴질을 해? 마님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면 되지. 어떤 놈이 대통령이 되든 어떤 년이 국회의원이 되든 예인 연놈들아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마님의 역할 아니야. 머슴들을 잘 부려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뭐하러 머슴질을 해. 근데 집안에서는 야! 자, 네. 내가 옛날에 무슨 인터넷 조직을 하는데 거기서 그 남자들이 나한테 시비를 건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그 인터넷 조직을 3,000명을 만들어 놨더니 이걸로 국회의원 배지 달으려고 그런다고.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고 내가 그 조직을, 인터넷 조직을 만들어서 이걸로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노사모에서 그랬다며. 노사모에서 정청래가 노사모 활동 잘해갖고 국회의원이 된 예래. 그래가지고 정청래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잠도 안 자고 그 인터넷 조직을 만든 이유가 국회의원 배지 달려고 그런다고 이 아저씨들이 나한테 시비를 걸더라고. 근데 실제로 그 인터넷 조직을 내가 만들어 놨더니
거기 회장했다는 인간들이 나중에 다 공천 신청을 하더라고.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그거 회장을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르려고 그러니까 다 지 수준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에서 처음부터 나는 국회의원 안 할 거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했지. 그런데도 실제로 내가 그 2009년이었나? 10년? 2009년인가 10년에 정세균 의장이 의장을 할 때 그때 저기였어. 나한테 그 민주당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당 대변인을 해달라. 그걸 김근태 의원한테 2번을 요청을 했대. 당 대변인으로 망치부인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이제 김근태 의원이 우리 신랑한테 2번을 요청을 한 거야. 근데 우리 신랑 선에서 깐 거야. 안 된다. 왜냐하면 대변인이 되면 공식적인 말만 해야 되고 그동안에 망치가 텔레비전 아프리카 방송에서 이빨 뽑아 짜잘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안 간다는 거야. 그랬더니만 그때 당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정세균 대표는 모르고 당직자들이 나한테 요구한 거야. 당 정책인가 뭔가 해서 비례대표를 주겠다. 내가 당 대변인으로 와주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랑이 혹시 내가 그런 거 하고 싶을까봐 와서 물어보더라고. 그냥 내가 미쳤다고 비례대표질을 하냐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내가 해달라고 빌어도 할까 말까인데 내가 뭐가 아쉬워갖고 비례대표질을 하냐고. 비례대표는 진짜 할 게 못 되거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중에 그 당직자가 오늘 만났어 나를. 자기가 그때 대변인 요청했던 사람이다. 좀 너무한 거 아니었냐. 근데 그랬지. 내가 비례대표가 그 당 대변인이 되면 나는 공식적인 언어만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표준어만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망치부인의 가치가 떨어진다. 망치부인은 세상의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막말로 저작거리 말로 통쾌하게 쏴주는 게 그게 역할이고 사명인데 그 당 대변인 돼갖고 표준어로 써준 말 읽어대는 걸 그걸 내가 왜 하냐. 그건 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라고. 나한테 그런 거 요청하지 말아라. 그래서 분명하게 매듭을 지었죠. 내가 그 무슨 높은 자리에 가고 싶었으면 혹은 내가 돈을 벌려고 했다면 나는 성공했을 거라고 봐.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걸 목표로 했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걸 목표로 했다면 나는 기회가 많았어. 그런데 돈이나 지위보다 중요한 건 삶의 가치라고 생각했어. 사명.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명이야. 사실 나는 내 나이 37인가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어요. 교통사고로 그 고속도로에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두 바퀴 반 돌 때 그때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만약에 조금만 더 왼쪽에서 멈췄으면 뒤에서 오는 트럭들에 완전히 짓이겨져서 그때 죽었어. 근데 나는 빙빙 돌아가고 램프에 딱 꽂히면서 차도 멀쩡하고 나도 멀쩡했어. 나는 그때 결심했지. 오늘 이 순간부터 사는 모든 건 내 삶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내 삶은 그때부터 그게 35살 때였나 보다. 내 삶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나는 사명감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감으로 사는 게 내 목적이에요. 이거 기독교 방송이냐? 맞아요. 기독교 방송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 방송이 기독교 방송인 척 하냐고 막 그러는데 이거 기독교 방송이야. 내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사회탐구 과목을 가르칠 때 정말 너무 내용이 좋은 거야. 물론 김대중 노무현 때였지만 김대중 노무현 때 사회교과서 고등학교 사회교과서를 보면서 야 우리 국민들이 이 내용만 알아도 지금처럼 지질이 궁상으로는 안 산다. 어떤 새끼들도 이렇게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 사회탐구 교과서 내용을 전할까? 그래서 만든 게 아프리카 방송이야.
그래서 이 방송의 목적은 사회탐구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의 역사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국제관계의 배경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 기사의 진실이 뭔지를 전하게 하자. 그게 내가 쭉 해왔던 방송 내용이야. 그래서 이 가짜뉴스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미 예전에 2009년, 2008년, 2009년, 2010년에 가짜 정보들과 진짜 정보를 구분하는 우리 방송은 실천을 해왔어. 그리고 2011년부터 나는 속보를 금지시켰지. 왜냐하면 이 속보라는 게 사실은 내용이 없이 던져지는 거야. 그래서 줄기 있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뉴스로 국민을 지배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지. 예. 내가 2010년부터, 11년부터 그 속보를 금지시킨 이유가, 이게 속보를 던져가지고 방송을 방해한다. 그걸 아는 거야. 실제로 내가 생방송할 때 속보가 나와.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는 금지를 시켰어. 그런데 세상에 그게, 알랭드 보통? 알랭드 보통이라는 그 외국인이 쓴 뉴스의 시대라는 책에 보면, 그게 세상에 권력자들이 지배하는 방식이래. 우리 국민들, 전 세계인이 사실 뉴스를 믿었잖아. 전 세계인은 뉴스를 믿었어. 뉴스는 진실만 보도한다. 그렇게 배워. 전 세계 국어 교과서에서 신문 기사는 진실을 보도하는 걸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라고 배우기 때문에 모두가 뉴스를 믿은 거야. 그래서 뉴스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속여왔던 거지. 뉴스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속여왔는데 국민들이 그 오랜 세월을 모르고 지냈어. 철석같이 믿으면서 살았어. 그러다가 온 국민이 하루아침에 깨어난 사건이 14년 4월 16일이야. 세월호 전원구조. 세월호 전원구조라는 보도가 전국에 퍼졌고 모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2시간 만에 그게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전부 다 기가 막혔던 거야. 어떻게 뉴스에서 허위사실을 보도하냐. 어떻게 전원구조라고 모든 방송에서 보도했는데 그게 가짜일 수 있느냐. 그때부터 국민들이 깨어난 거야. 나는 그 전에 2007년부터 7년 동안을 디립다 국정원한테 짓밟히고 쌈박질을 하면서 가짜뉴스하고 싸워왔지만 국민들은 그 순간에 깨어난 거야. 세월호 전원구조라는 그 말, 그게 가짜였다는 게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확 깨어난 거야. 그리고 저는 정말 그 토요일날 집회에서요, 박근혜 탄핵 소추를 이루어낸 거 나는 세월호 유가족들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제까지 이런 대형 사고는 여러 번 있었어요. 대구 지하철 사고, 그 다음에 천안함 사고, 그 밖에 그 이전에도 많은 사고들, 삼풍백화점 사고, 대형 사고들이 있었지만,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그 부모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은 예가 없어. 세월호 유가족들이 당한 그 모욕. 나는 그 모욕을 당해봐서 알아. 내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당한 모욕을 내가 5년 동안 당해봐서 알아. 그 죄 없는 유가족들이 하나밖에 없는, 혹은 정말 둘 중에 하나인 자식을 그렇게 잃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온갖 허위사실로 모욕하고 지랄 연병을 하면서 3년을 괴롭혔잖아. 14년부터 14년, 15년, 16년, 이제 4년째야. 그래서 내가 세월호 유가족 분들에 대해서 내가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일반적으로는요, 그 정도 모욕당했으면 천안함 유가족들도 다 포기했잖아. 천안함 유가족들도 진상규명 요구 못했어. 그때 막 세월호 천안함 유가족들이 보상금 달라고 그런다고 보도 나오니까 전부 다 숨어버렸잖아. 너무 충격받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보다 더 오랫동안 정말로 잔인하게 당했어. 만 3년째지. 만 3년이 되도록 잔인무도하게 당했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세월호 엄마들은 자식을 잃었어. 그 여자들이 남자가 바람필 때 그때 무서워지고요. 그보다 더 무서워질 때, 그보다 100배쯤 싸나워지는 게 내 자식 건드렸을 때야. 나는 내 자식한테 악플만 달아도 미친년처럼 난리구슬 하는데 내 자식을 죽였어? 죽여놓은 주제에 진상규명도 안 해?
배도 못 건지게 해? 이런 씨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세월호 가족들이 자식을 잃고 그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줬기 때문에 나는 박근혜가 탄핵소추 당했다고 생각해. 마지막까지 솔직히 지금도 특검이나 모든 언론은 세월호 7시간을 문제 삼아요. 예. 아침 10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박근혜 행적을 밝혀라. 나는 그 7시간에 관심 없어. 뭐 했겠어요? 텔레비 보고 올림머리 했겠지. 뻔한 거 아니야? 그 미친년 하는 짓이 그건데? 난 관심 있는 게 뭐냐? 배가 처음에 기울기 시작한 7시 반부터 배가 완전히 뒤집어진 게 10시 반이야. 그 3시간 동안 애들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어. 그런데 왜 박근혜와 그 박근혜 일당 그 쌍년놈들이 왜 애들더러 탈출하란 지시를 안 했느냐야. 그냥 바깥으로 뛰어내리면 살아날 수 있는 애들인데, 구명조끼를 입고 그냥 뛰어내리면 구조받을 아이들인데 왜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죽였냐는 거야. 300명이 넘게. 난 7시간에 관심 없어. 난 다음 대통령이 되면 난 그 3시간만 문제 삼을 거야. 7시간 뻔한 거 아니야? 쳐 잡겠지. 머리 올렸겠지. 애들을 구할 수 있는 그 3시간 동안에 박근혜 정부를 구성한 그 씨발 연놈들이 뭐 했느냐. 나는 그게 궁금하다고. 그때 탈출하라는 짓이 한 년놈만 했어도, 한 년놈만 탈출하라고 했어도 그 300명이 죽지 않았어. 응? 내가 국정원 해산시키는 것이 내 목표라면 두 번째 목표는 세월호 진상규명이야. 그 3시간 동안 청와대에 있었던 연놈들, 국가 안보를 책임졌던 연놈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졌던 행정안전부 공무원 연놈들 뭐 했는지 전수조사할 거야. 전수조사해서 놀고 먹었던 연놈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거야. 살인 방조죄를 물어야 된다고 난 생각해. 그래서 나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박근혜가 탄핵이 인용되면 그날부터 대선 끝날 때까지 가만히 엎드려서 기다릴 거야.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뽑히는 순간부터 나는 세월호 3시간 그때 대한민국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는 그 문제를 걸 거야. 모든 공무원들의 그 3시간 동안에 했던 행적 다 입증하라고 할 거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졌던 공무원들이 그 3시간 동안 뭐 했는지 전수조사해야 돼. NSC 회의했다고 알았어. NSC 회의에서 뭐 했는지 그것도 밝혀내야 된다고 봐. 배가 완전히 뒤집어진 다음에야 전원 구조 지시를 내린 박근혜의 의도 관심 없어. 3시간 동안 뭐 했냐고. 수요일 날 모든 국민들이 꼭두새벽부터 일어서 출근해서 아침 10시 반이면 하루 일과의 반은 했을 시간이야. 그때까지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뭘 하느라고. 국민 300명이 죽어갈 때 뭐 했냐고. 중앙 공무원들의 그 3시간을 우리는 전수조사해야 돼요. 예. 행정안전부에, 해양수산부에, 그 다음에 뭐 국가안전처? 거기 3시간 동안 그 년놈들이 뭐 했는지 전수조사해야 돼. 그래서 책임을 물어야지. 그죠? 또 내가 엊그저께 그 토요일날 7개월 된 아기를 안아봤어. 깃털처럼 가벼워. 자기 엄마 아니라고 눈물 2방울 씹어내면서 막 울어대는데 얼마나 귀엽든지 훔쳐오고 싶었어. 그렇게 귀여운 애기들이 20년 동안 1000명이 넘게 죽은 거야. 그 어린애들이, 그 어린애들 옆에 같이 잤던 산모들이 1200명이 그렇게 죽은 거야. 가습기 첨가제 때문에. 20년에 걸쳐서 그렇게 죽어가는데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 우리는 20년 동안 그 1200명이 죽어가는 걸 침묵으로 방조했어요.
그 책임자들 찾아내야지. 그걸로 돈 번 새끼들 전부 찾아내야지. 가습기 첨가제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겼던 대형 마트들, 그 가습기 첨가제 제조해갖고 공급해서 돈 벌었던 공장 사장들, 공장 간부들 다 책임을 물어야지. 안 그래? 옥시라고 얘기하지 마. 그 가습기 첨가제는 우리나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서 다 팔았어. 농협도 팔았나? 대형 마트들에서 그걸 팔아서 이윤을 챙겼잖아. 그 이윤에 대한 대가를 물어야지. 여러분, 망치가 야, 너 지난번에는 뭐 다 뿌리를 뽑겠다는 얘기하면 안 된다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여기서 뿌리를 뽑겠다, 즉 박근혜 지지자들을 전부 다 뿌리 뽑겠다 라는 게 아니야. 박근혜를 지지했다고 해서 우리의 적이 아니야. 그러나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자들은 범법자예요. 응?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자들은 범법자예요. 돈을 받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로 해놓고 안 지킨 것들도 범법자예요. 범죄자들은 책임을 물어야죠.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들을 법적 사법 처리하지 않으면 그건 공범이 되는 거예요. 세월호 책임자, 세월호 3시간 동안의 임금을 방기한 새끼들, 20년 동안 가습기 그 첨가제 피해자를 만든 새끼들은 범법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치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70년 동안 추적해서 법정에 세우듯이 70년이 걸려도 끝까지 추적해야 돼. 끝까지 추적을 해서 사법적인 처벌을 해야 돼요. 그게 왜 필요하냐?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 지하철 사고에 그 피해자들의 시신을 손발 잘린 그 시신을 쓰레기통에 버린 새끼들이 중앙행정안전부에 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죽어간 거예요. 박근혜 정부의 행정안전부의 최고 책임자가 대구 지하철 사고의 대책 책임졌던 사람이야. 대구 지하철 사고, 지하철 화재가 났잖아. 다음날 그 대구시에서 청소하라 그랬어. 시신 수습도 안 됐는데. 그 화재 사고로 막 그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그 시신들이, 그래갖고 손 한쪽, 발 한쪽 이런 걸요, 쓰레기통에서 찾았어요. 그게 대구 지하철 참사였어. 물청소까지 해버렸던 사건. 은폐하려고. 그런데 그놈들이 아무도 처벌을 안 받고 박근혜 정부의 행전안전 최고 책임자가 됐어.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가 터진 거야.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가 터진 거예요. 아무도 책임을 안 져. 특히 공무원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민 가자 그래요. 왜? 이민 가서 추방당하게? 이민 가서 추방당하게? 암담해서 포기하고 싶어요. 절망적이에요. 얼마나 싸워봤다고. 민주화운동 얼마나 해봤다고. 아무리 외쳐도, 목이 쉬도록 외쳐도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 진실을 외치는 거 얼마나 해봤다고. 나 29년째야. 내 앞에서 번데기 주름 잡지 마시고. 예. 나보다 더한 선배들도 계셔요. 그러니 적어도 나보다 조그만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암울해요,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이따위 얘기하지 말라고. 응? 자,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는요,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영웅이 올까요? 하늘에서 은마를 타고 영웅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공의를 바로 세워줄까요? 아니요. 온 국민이 깨어날 때,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진실을 부정하지 않을 때, 그때 이 땅에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가 될 겁니다. 갈 길이 멀죠. 그게 되겠어요? 어렵죠? 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맨 처음부터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라고. 제가 어린 시절에 좌우명이 뭐였냐면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편하고 성공이 확실히 보장되는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될 길이라서 간다. 그게 제 좌우명이에요. 예.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먼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 싸움이 끝나야 지는 거잖아. 근데 내가 질 게 분명해. 그럼 끝까지 안 끝내는 거야. 내가 죽던가 죽기 전에 난 안 끝낼 거다. 그리고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요 나보다 강한 놈들이 원래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가능하겠나? 12척의 배를 타고 수백 척의 외적선을 맞서 싸우러 가는 조선 수군이 장군님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라 했어요? 죽으려고 하는 자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 죽을 것이다. 죽었다 생각하고 싸워라. 그런 거 아니야. 죽더라도 이긴 다음에 죽어라. 함부로 죽지 마라. 이기고 죽어라.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우리 믿음대로 되겠죠.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되겠죠.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어요.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서 가고 빛이 보이지 않으면 빛이 되면서 가면 돼요.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는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가자. 우리 그렇게 넉 달을 달려왔잖아요. 작년 봄에 재작년 가을에 박근혜가 탄핵 소추될 거라고 누가 감히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씨발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거란다. 야 중지동천이란다. 우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는지 때 보자. 그리고 우리는 넉 달 동안 광화문을 지켰고 그리고 이제 승리가 눈앞에 있어요. 이걸로 이 승리로 끝일까요? 아니요. 이건 그저 한 걸음일 뿐이에요. 박근혜 탄핵 인용을 받아낸다 그래도 그건 한 걸음을 앞으로 나아갔을 뿐이에요. 박근혜를 치우니까 왜 이런 얘기 있잖아. 쓰레기차 치우니까 똥차 들어온다고. 박근혜 치운 다음에 명박의 아바타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다시는 대한민국에 죽 써서 개 주는 역사를 만들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민주주의는 산 넘어 산이에요. 아주 무거운 수레를 밀고 올라가는 산 넘어 산. 우리가 멈추는 순간 그 수레는 도로 내려가 버려요. 절대 멈추면 안 돼요. 근데 너무 힘들면 어떡하죠? 우리가 다 같이 서로가 등을 밀면서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또 다 같이 밀고 올라가야죠. 한 사람만 빠져도 대열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싸움은 너희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다. 너네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라. 우리는 이길 겁니다. 반드시 이길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는 싸움을 안 끝낼 거니까.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싸움을 끝내는 법을 모르니까. 그렇잖아. 죽기 전에 싸움 끝내는 법을 몰라. 그래서 우리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 다른 길로 가거나 유턴하는 법을 몰라. 우리는 이제 직진밖에 몰라. 한번 가보는 거지 뭐. 끝이 어떤지. 이 땅 끝에 가서 우리가 경험할 기적이 뭔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길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보는 거죠. 죽기밖에 더해? 사람이 말이에요.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요괴야. 알죠? 모든 인간은 죽기 마련이야. 그러면 죽을 때, 아니,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열심히 사냐? 죽을 때 폼나게 죽으려고. 죽을 때 후회 없이 죽으려고 우린 사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오늘을 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죽기 직전에 오늘을 돌아보면서 그날 더 열심히 싸울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싸워야 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리고 내일이 되면 내일의 에너지가 충전되셨습니다. 가 되겠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업꿀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망치부인이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거 허락받은 업로더님들 수고하셨고, 허락받지 않고 업로드한 사람들은 제가 법적인 조치 들어갑니다. 예. 그다음 후원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 마세요. 예.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